예, 2차 시 이어서 하죠. 2차 시는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포장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그려내고 있어요. 소설의 주인공 요나는 정글이라고 하는 여행사의 수석 프로그래머인데, 소설에서 인물이요. 세계 재난 지역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독특한 설정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을 피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위험 요소를 찾아 재난 현장을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요. 정글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화된 여행사예요. 자, 소설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재난 여행을 떠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크게 충격에서 동정과 연민, 내 삶의 감사, 책임감과 교훈, 혹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남았다는 우월감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게 이제 소위 문학에서의 어떤 카타르시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우리가 비극을 감상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하나의 카타르시스가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마음을 움직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 모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확신, 안도죠. 그러니까 재난 가까이에 갔음에도 나는 안전했다는, 결국은 이기적인 어떤 위안.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어떤 소설입니까? 지금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을 보고 있어요. 이 소설은 영상으로 재현된 비극적 이미지를 찾아 실제 재난의 현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욕망을 파고든 재난의 상품화 현상을 통해 결국 인간의 비틀린 욕망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죠. 죽음이 질비한 재난의 폐허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 그리고 이기적인 위안을 주는 흥미로운 스펙터클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요나는 사소한 일상의 균일에서 재난의 신호를 감지해. 이를테면 실적을 최우선시하는 회사에서 수석 프로그래머인 그는 자신이 서서히 퇴물이 되어 간다는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인 엘로 카드를 느끼게 돼요. 그는 모두가 아는 회사 내 신조어인 파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퇴물만을 성희롱한다는 직장 상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해요. 위기의 상황을 버티다가 사표를 쓰려는 요나에게 회사는 휴가이자 출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임무는 뭐냐? 퇴출 후보지의 상품의 여행지를 체험하고 그 전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존립의 위기에 처한 요나가 자신과 비슷한 그런 처지에 놓인 여행지를 감찰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의 유무는 생존의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죠. 유용성 혹은 무용함,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쓸모를 치열하게 증명해야 하는 회사 정글은 치열한 생존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정글 같은 그런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하는 부족간의 전쟁과 사막의 싱크홀이라고 하는 그런 재난을 겪은 섬나라 무위를 여행지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나는 무위에서 사막 싱크홀과 화산, 그리고 1박 2일의 홈스테이 체험을 통해 무위섬이 재난여행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폭발하지 않는 화산, 그 다음에 부족간의 전쟁과 사막의 싱크홀 사건을 재현한 정확한 이런 연극은 관객들에게서
재난에 대한 공포나 충격, 연민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더 이상 공포와 충격이 남아있지 않은 안전한 재난 현장은 시한이 만료된 재난 상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귀국길에 일행에서 낙오대에서 다시 돌아간 그곳에서 관광객의 연민을 자아낸 주민들의 모습 역시 생존을 위해 연출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돼요. 결국 그들은 재난 사건뿐 아니라 재난에 의한 슬픔과 고통까지도 연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거대 자본에 치면되어 있는 무의의 또 다른 이 섬에 또 다른 민낯을 보게 되는데, 그건 폴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이죠. 무슨 얘기냐면 막대한 자본금을 이 무의에 투자한 선박업체 폴은 위기에 놓인 무의 여행 상품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작가를 고용해서 재난 시나리오를 써요. 그다음 인공적인 거대 싱크홀과 가짜 희생자들, 그리고 기획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난 극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여행지로서의 무의를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이 요나는 그 거대한 재난 연극에 희생자가 준비된 시체 마네킹이 아닌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살해된 사람들 시체와 악어로 불리는 무허가 수상가옥의 불법 거주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악어들에게 그 재난 프로젝트의 위험을 이제 알리죠. 그리고 애절한 러브 스토리를 위해 희생될 운명에 놓인 현지인 연인 럭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비극적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 요나 이름을 빌려서 멸망을 경고하는 묵시론적 서사를 취하고 있죠. 요나서의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라는 하느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풍랑을 맞게 되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죠. 이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재앙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박덩굴을 통해 요나에게 깨달음을 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가상의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한 요나는 하나님 내린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다시 말해서 요나의 서사는 이 이야기는 성서에서의 요나서의 요나 이야기는 재앙의 선포가 구원이 되고 죽음이 새로운 부활로 이어지는 아이러니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윤고은의 소설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무의에서의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생존을 의미하고 재난상품 프로그램에 모인 요나에 의한 재난지 선포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대 자본 기업인 폴의 뜻에 따라서 무의 재난 프로젝트에 참여했잖아요. 요나 임무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인공 싱크홀의 재난을 선포하고 리모델링된 무의를 여행 상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건 결국 퇴출 위기에 놓인 요나 자신과 무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죠. 그러나 요나는 그 연인 럭을 통해 무의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 재난이 실제 인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조직적 살해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대 자본인 폴이 시나리오 작가를 대신해서 쓴 실제 묵시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락과의 사랑을 통해 재난이 흥미로운 스펙터클도 아니고 여행 상품도 아닌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재난 선포가 거대 자본에 의한 거짓 구원임을 깨닫고 위기에 빠진 악어들에게, 그 이제 주민들에게 진짜 경고를 내림으로써 진정한 예언자로 성장한다, 뭐 이런 측면. 소설이 요나의 죽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 소설은 고귀한 희생을 통해 끝났다면, 요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소설은 고귀한 희생을 통해 인류를 재앙에서 구원하는 희생적인 영웅서사가 됐을 것인데, 그러나 소설은 새로운 이제 반전을 맞이해요. 그건 뭐냐? 준비된 가짜 재난연극 전날 밤 거대 쓰나미라고 하는 진짜 재앙이
거대 쓰나미가 무의를 뒤덮게 돼요. 채널을 기획한 담당자와 그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 하나의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준비된 가짜 재난 연극 전날 밤에 거대 쓰나미라고 하는 진짜 재앙이 이 섬을 뒤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재난을 기획한 담당자 및 그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쓰나미에 쏠려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에 맹그로브 숲에 숨어있던 악어들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한단 말이에요. 이는 타락한 인간들을 단죄하는 듯한 진짜 자연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재앙에도 사라지지 않는 자본주의의 힘은 역설적이게도 무의를 각광받는 여행지로 재탄생시키고 재난 현장에서 죽은 요나를 강력한 재난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으로 부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난보다도 강력한 후기 자본주의의 거대한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소설이 강조하는 어떤 전언이 주제의식이 그거예요. 소설 속의 요나 그리고 무이섬은 파울 혹은 폴로 상징되는 절대적 기업 혹은 기업가의 질서에 의해서 존폐가 결정되고 있잖아요. 국가를 초월하여 강력한 힘을 갖는 폴의 존재는 하나의 부재지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우만 같은 학자는 지구화가 가져온 공간의 압축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지구화된 조건에서 투자자들은 지역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재지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들은 공간성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는 소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그런 존재. 그래서 소설에서 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존재지만 사실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이제 잠들기 전까지 결국 모든 우리 삶의 일상이 자본의 어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휴대폰. 나도 요즘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우리가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늦게 자고 늦잠 자는 그 좀 습관이 됐는데 그 아침 시간은 모르겠어요. 누워 있으니까. 근데 무슨 카톡 알림이라든가 메시지나 메일 알림이 끊임없이 눈 뜨기 전부터 울려요. 그러면 뭐 별것 있겠는가, 뭐 조금 이따 보자 해도 또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급하게 뭔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톡 메시지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상대방이 보낸 사람이 알 수가 있고, 읽었는데 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알람이 오면 그걸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들여다봤으면 또 답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 같은 경우 눈 뜨는 게 결국 모바일, 이 휴대폰의 알람으로 이게 다 자본의 어떤 이기, 문명의 이기, 자본주의적 속성, 자본의 논리로부터 눈을 뜨고 있잖아요. 밤에 잠잘 때도 뭐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종일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 이런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녹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뭐 그 시험 대체 과제라든가 뭐 과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거의 모든 연락이 모바일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무슨 원고 청탁이나 강의 뭐 청탁이라든가 또 어떤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원고를 보내고 뭐 글을 쓰고 이런 모든 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또는 이제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외부와의 모든 소통과 거의 모든 작업이
이런 그 자본의 논리 속에서 생성된 이런 바탕, 음, 이해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본의 모습은 실체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본은 실체가 없는 존재지만 자본을 바탕으로 인간 국가뿐만 아니라 무의 생존을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 존재, 이 소설에서 어, 호모사케르는 이제 여러 사회학적으로 두루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배제된 자를 호모사케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폴은 자본을 말하죠. 인간의 생멸을 자본의 논리로 결정하는 부도덕한 거대 자본 권력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존중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신자유주의 사회 거대 자본의 논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설 속 요나는 이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힘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파국에 대한 경고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14주 2차 시에서는 연고운의 밤의 여행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살폈죠. 그러니까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의 세계는 재난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포장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잘 이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아까도 봤지만 뭐 후기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신자유주의, 이런 사회학적 그 개념들이 좀 보였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결국은 중세의 그런 그 봉건 제도가 봉건 제도를 이제 대체하는, 그러니까 뭐 종교 개혁이라든가 문의 부흥이라든가 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어떤 흐름과 함께, 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결국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하면서 이제 소위 부르주아지들이, 자본가 계층이 등장한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결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 체제를 말하지요. 근데 이제 후기 자본주의는 뭐고 신자유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죠. 이윤을 무한 추구하는 그런 체제 또는 제도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후기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는 대처 총리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런 시기에 자본의 이해를 전 세계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에 대두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의 무한한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그 고용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해고를 훨씬 더 기업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체제를 뭐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의 무한한 어떤 탐욕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소설, 우리가 지금 2차 시에서 보았던 이 연고온의 밤의 여행자들이 바로 그러한 그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하나의 재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그 설명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서운 게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좀 생략했는데 보면요. 그, 어, 이제 여기 보면 여행지 말이죠. 여행지로서의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그 여행에서 여기 보니까 주민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폭발하지 않는 화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위섬을 말하는 거죠. 지금 폭발하지 않는 화산이나 부족간의 전쟁, 그리고 사막의 싱크홀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이런 연극은 관광객들에게 재난에 대한 공포나 충격, 연민을 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공포와 충격이 남아있지 않은 안전한 재난 현장은 시한이 만료된 재난 상품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관광객의 연민을 자아냈던 주민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재난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그 모습 자체가 연출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설 속의 한 내용입니다. 저만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요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익숙한 노인이었다. 아, 싱크홀로 두 다리를 잃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노인. 그가 거기 서서 빗자루와 휴지 조각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 세상에, 너무나도 건강하게 서 있는 노인의 모습에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노인도 화가 난 듯 했다. 어쩌면 요나보다 더. 그는 빗자루를 저쪽으로 휙 집어던지고는 나무 등거에 걸터앉았다. 제발 좀, 우리도 휴일은 필요하다고. 결국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뭐겠어요? 자본이죠. 자본주의. 그들은 결국 그 자본인 그 회사 재난 사건뿐 아니라 재난에 대한 슬픔과 고통까지도 연기하고 있다는 이 이제 어떤 그 장면, 이것을 통해서 거대 자본에 취면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대 자본에 그런 어떤 포획되어 있는 이런 얘기죠. 자본의 논리에 결박되어 있는 이 무기의 또 다른 민낯을 이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연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소위 희생양을 삼아서 그 재난을 연출한다고 하는 놀라운 어떤 비밀을 또 알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걸 폭로하고 그 주민들의 생명을 이제 살리는 그런 이야기로 소설은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라고, 그 내던져진 자,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자들을 보통 사회과학에서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하고, 문학에서도 이제 그 용어를 차용해서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벨을 봅시다. 아, 파벨은 정용준의 소설입니다. 파벨은 인간의 교만함과 타락을 다룬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차용해서 그거죠. 인간의 언어에서 오는 소통의 장애 및 지배 시스템이 인류 종말의 근거가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사이언스 픽션이죠. 언어의 물질성에 관심을 갖던 닥터 노아의 실험으로 인해 세계는 펠리스 탄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소설에서요.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은 공개에 노출되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상상력입니다.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은 공개에 노출되면서 펠릿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전환돼서 표출되는데, 이는 몸을 타고 내려가서 발목에 달라붙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펠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의 시대로 명명하더라. 근데 이 펠릿은 피부 밑에 고여있는 고름이나 혹이 되어서 잘라내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자라서 결국 질식사하거나 또는 부패하는 그런 이제 매우 위험한 또는 위협적 존재다 이런 얘기죠. 이 펠릿은 또 이제 말하는 사람의 말과 내용에 따라 각기들은 각기 제각각 다른 색깔과 질감으로 나타내는데 생성되면 빠르게 부패할 뿐만 아니라 또 냄새가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가져오는 매우 부정한 그런 어떤 것, 구토물, 배설물, 고름, 시체 등을 그 연상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아브젝시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아브젝시옹은 뭐냐? 줄리아 크리스테바에게 고름, 오물, 배설물과 같은 이런 것들은 죽음을 떠받치고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조건임에서도 한계다 이런 얘기. 그 한계들은 자신의 육체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아브젝트는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동일성,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의미로 기능한다 이런 얘기죠. 아브젝시용. 갑자기 인력에 출몰한 펠릿은 기존의 동일성이나 체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강한 형벌로 기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언어가 펠릿이라고 하는 생체 물질로 배출되는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펠릿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또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인데 소설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 2차 시를 일단 마무리하죠. 자, 펠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펠릿 억제 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러니까 펠릿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펠릿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펠릿이라고 하는 물리적 형태로 전환돼서 배출되더라. 이것이 이제 몸을 타고 내려가 발목에 달라붙게 되는 그런 이제 물질, 뭐 부패 몸을 부패하게 하고 또 질식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물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펠릿 억제 정책을 편다 얘기예요. 펠릿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정책을 깊이 듣다 보면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운 게 있더라. 우선 펠릿은 특수한 쓰레기로 이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에게 할당된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그런데 봉투의 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펠릿이 많을 경우에는 봉투가 더 필요하고, 근데 봉투를 따로 구별할 경우 부가세를 내야 하고, 펠릿은 다른 사람의 봉투도 사용할 수가 없고, 엄밀히 말해서 펠릿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혈액처럼 개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문제는 정부가 봉투의 가격은 또 매년 올리고 있더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대부분 스피커를 고용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 대신 말해주는 스피커가 있으니까 뭐 정의에 이렇게 글자를 써서 준다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펠릿 봉투가 필요 없고 펠릿 억제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상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필요할 때 말이 공기 중에 유통되면서 펠릿이라고 하는 물질로 지금 변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는 이렇게 펠릿 처리에 비싼 비용을 물림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언어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그 담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죠. 담배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긴 하니까 그 국민의 건강권을 이제 위해서 담배 소비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배 값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아마 2,000원씩 올렸을 거예요.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담배 소비가 좀 줄어들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이제 세금 걷어들이는 것에 불과한 건데 마찬가지죠. 이 펠릿 처리, 그냥 말이 공기 중에 유통되어서 펠릿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펠릿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점점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말을 점점 줄여야 되겠죠.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대신 말해줄 스피커를 고용하니까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언어를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얻기 시작하죠. 이 억제 정책은 결국은 빈부의 격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참 재미있는 상상력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죠. 자, 2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